마크 트웨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7살이던 나는 샌프란시스코 광산업 주식 중개 회사의 직원으로 주식 거래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였다. 세상 천지에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였지만 나 자신의 재주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마침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주식장이 끝나고 난 후 자유시간이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나가 작은 요트를 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멀리까지 나간 끝에 먼 바다로 밀려가고 말았다. 밤이 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는 순간 런던행 소형 범선에 간신히 구조되었고 길고 험한 항로에서 나는 뱃삭 대신 견습 선원 일을 해야 했다. 마침내 런던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누더기 차림이었고 주머니에는 단돈 1달러 뿐이었다. 그 1달러로 하루 동안 밥과 잠자리를 해결했다. 그리고 다음 하루 동안은 먹을 것도 쉴 곳도 없이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10시쯤 나는 배고픈 거지 꼬락서니로 고급 주택가인 포틀랜드 플레이스를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유모의 손을 잡고 가던 한 아이가 탐스러운 배를 겨우 한 입 베어 먹고는 길가에 휙 내버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보물 같은 흙투성이 배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입에는 침이 고이고 위장은 아우성을 쳤다. 온 몸이 그 배를 향해 돌진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배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려 할 때마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고 그러면 나는 몸을 바로 하며 배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척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척 굴었다.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나는 배를 주워 올리지 못했다. 결국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번에는 기어이 배를 줍겠다고 작정한 순간 뒤쪽 집의 창문이 열리더니 어떤 신사가 말하는 것이었다. 자, 이리로 좀 들어오시겠소. 나는 멋진 제복의 하인에게 안내되어 나이 지긋한 신사 2명이 앉아있는 호화로운 방으로 들어갔다. 신사들은 하인을 내보내고 내게 자리를 권했다. 막 아침 식사를 끝낸 모양이었는데 나는 남은 음식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먹으라는 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간힘을 다해 간절한 식욕을 억눌러야 했다. 그 당시 그 방에서 그 2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한 다음이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나도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미리 말해주겠다. 친형제지간인 2 노신사가 며칠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내기로 결판을 짓자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 내기로 결말을 짓곤 한다. 혹시 당신은 특별한 목적으로 외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영국은행이 100만 파운드짜리 수표를 2장 발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중 한 장은 사용되어서 사라졌고 나머지 한 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잡담을 나누다가 친구도 돈도 없이 런던에 오게 된 정직하고 똑똑한 이방인이 난데없이 그 100만 파운드짜리 수표 한 장을 얻게 된다면, 하지만 그 수표를 지니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형제 중 A는 그 이방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B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지폐를 은행이든 어디든 가져가 돈으로 바꾸려는 순간 그 이방인은 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것이 A의 생각이었다. 논쟁 끝에 B가 이방인이 그 지폐를 가지고 3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감옥도 가지 않는다는데 2만 파운드를 걸겠다고 했다. A도 내기를 받아들였다. B는 은행으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그 100만 파운드 수표와 바꾸어 왔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영국인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B는
비서에게 유리한 글씨로 받아 쓰도록 하여 편지도 써두었다. 그때부터 두 형제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적당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다. 정직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 똑똑하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럿 지나갔다. 똑똑하지만 정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많았다. 똑똑하고도 정직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리 가난하지 않았고, 충분히 가난하다 싶으면 이방인이 아니기도 했다. 어쨌든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땅한 후보가 없었다. 두 형제는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는데 합의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 호화로운 방에 불려 들어갔던 것이다. 형제들은 내 신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곧 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고는 내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반가운 말이기는 한데 왜 나를 찾는 것이냐고 물었다. 신사 한 명이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그 안에 모든 설명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봉투를 열려고 하자 숙소로 돌아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며 경솔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두 신사는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그대로 내보내버렸다. 나는 왠지 그들에게 놀림감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부유하고 힘있는 신사들 앞에서 화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쫓겨나는 듯 집에서 나왔다는 데에 서글픔과 모욕감을 느꼈다. 이제는 온 세상이 지켜본다 해도 버려진 배를 집어 먹어 치우리라 생각했지만 이럴 수가, 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놀림감이 된 데다가 배까지 놓쳤다는 생각에 두 신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더욱 커졌다. 이윽고 두 신사의 시야를 벗어났다 싶었을 때 바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수표가 들어있었다. 나는 얼마짜리 수표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체 없이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제일 가까운 싸구려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얼마나 잔뜩 먹었는지 더 이상 한 입도 넣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그 수표를 꺼내 펼쳐보았다. 그 순간 나는 기절할 뻔했다. 100만 파운드. 자그만치 50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수표가 아닌가. 충격과 당혹감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렇게 넋이 나간 듯 수표를 바라보다가 제정신을 차리기까지 한 1분은 흘렀으리라. 제일 먼저 식당 주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수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와 같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온몸과 마음으로 그 수표를 숭배하는 모양새였지만 손발은 꼼짝달싹하지 못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 수표를 식당 주인에게 내밀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좀 거슬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차린 식당 주인은 수표에는 손가락 하나 대려하지 않은 채 거슬러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수없이 사과를 해댔다. 그는 수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무리 오래 봐도 실증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사코 손은 대지 않았다. 마치 평범하고 가난한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만질 수 없는 신성한 물건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걸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달리 가진 돈이 없어서요. 라고 다시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몇 번 안 되는 밥값은 다음에 와서 달라고 했다. 한참 동안 이 근처에 올 일이 없을지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고 했다. 한술 더 떠서 언제든 원할 때 와서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고. 무게안으로 외상을 달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놀이삼아 돌아다니는 장난기가 있는 나 같은 부자 신사는 얼마든지 신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식당의 주인은 그 굉장한 물건은 남들 눈에 안 띄게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식당 문을 나설 때까지 줄곧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절을 해댔다. 나는 곧장 수수께끼의 신사들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수배되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불안하고 겁이 났다. 불황자에게 준 돈이 1파운드가 아니라 100만 파운드 수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시력을 탓하기보다는 그 불황자에게 미친 듯 화를 낼 거라는 정도는 나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집이 가까워 오면서 나의 흥분 상태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집 안팎이 평온한 것으로 보아 아직 실수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까 만났던 하인이 나타났다. 나는 신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떠나셨습니다. 거만하고 차가운 말투였다. 떠나셨다고요? 어디로 말입니까? 여행을 가셨지요. 어디로 여행을 가셨죠? 아마 유럽 대륙을 여행하실 겁니다. 유럽 대륙이요? 예. 어느 곳으로 가는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는 거죠? 한 달 후라고 하셨지요. 한 달이라고요? 이거 참 큰일이군요. 어떻게든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럼 가족 중 누구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가족도 안 계십니다. 몇 달째 외국에 나가 계시거든요. 아마 이집트나 인도에 계실걸요. 이보십시오. 지금 중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주인분들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왔었다고, 다시 찾아와서 일을 바로 잡겠다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돌아오신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주인 어른들께서는 이미 당신이 이렇게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셨고, 그러면 저한테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와 기다리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인의 말에 단념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실성이라도 할 판이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돌아와 기다리겠다고? 그건 또 무슨 뜻일까? 그렇지. 봉투 속에 들어있던 편지를 아직 읽어보지 않았던 게 생각났다. 나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얼굴만 봐도 당신은 총명하고 정직한 분이군요. 우리는 당신이 가난한 이방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돈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30일 동안 이자 없이 빌려드리니 30일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이 돈을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저는 당신을 두고 내기를 걸었죠. 제가 내기에 이기면 일자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익숙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제 힘닿는 한 좋은 일자리로 마련해드리지요.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연유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그 상황이 내게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공원으로 가서 벤치의 앞에 앉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이 흐른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두 신사의 행동은 호의일 수도 악의일 수도 있다. 알 방법은 없으니 그건 그냥 놓아두자. 무슨 시합이나 내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넘어가자.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제쳐두고 나면 남은 문제는 분명하다.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자, 영국은행을 찾아가 이 지폐를 소유주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몰라도 소유주를 알 테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표가 어떻게 내 수중에 들어왔는지 물을 것이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가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꾸민다 해도 감옥에 갇히기 십상이다. 이 지폐를 내 이름으로 예금하거나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리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리라. 결국 두 신사가 돌아올 때까지 좋든 싫든 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다. 이 고액 수표는 마치 한 줌의 재처럼 내게 아무 쓸모가 없지만 어떻게든 잘 간수해야 한다. 누구한테 줘버릴 수도 없다. 정직한 시민이든 노상강도든 이 수표를 받아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두 신사는 걱정할 것 없는 입장이다. 내가 지폐를 잃어버린다거나 심지어 태워버린다 해도 그렇다. 은행에 연락해서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그만이니까. 반면 나는 한 달 동안 받는 것도 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내막을 알 수 없는 무슨 내게 이기도록 도와주면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 그래, 그 일자리를 꼭 얻어야겠다. 그런 부유한 신사들이 구해주는 일자리라면 꽤 괜찮을 것이다. 나는 그 일자리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분명 월급도 많을 것이다. 한 달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어느새 나는 거리를 다시 걷고 있었다. 양복점이 눈에 들어오자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100만 파운드 수표 한 장 외에는 동전 한 입 없으니 당연히 불가능했다. 나는 눈을 딱 감고 양복점 앞을 지나쳤다. 하지만 곧 그 자리로 돌아왔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양복점 앞을 오간 것이 6번쯤은 좋게 되었으리라. 마침내 나는 내 마음에 굴복했다. 양복점으로 들어가 혹시 주문했다가 맞지 않아서 반품된 옷들이 없느냐고 용기내어 물었다. 내 말을 들은 점원은 대답 없이 턱짓으로 다른 직원을 가리켰다. 그 직원에게 갔더니 그 역시 턱짓으로 또 다른 직원을 가리켰다. 세 번째 직원에게 가자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 직원은 하던 일을 끝낼 때까지 나를 한참이나 세워둔 후 뒷방으로 데려가서 쌓여있는 반품 옷 중에서 제일 허름한 것을 골라주었다. 입어보니 치수도 맞지 않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는 옷이었지만 어쨌든 새 옷이었으므로 갖고 싶었다.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혹시 며칠 있다가 돈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잔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라고 말했다. 직원은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아, 잔돈이 없으시다고요?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손님 같은 신사분들은 늘 고액권을 갖고 다니시니까요. 비아냥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좀 화가 났다. 이보십시오. 옷차림만으로 그렇게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옷값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너무나 고액권이라서 거슬러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이러는 것뿐이니까요. 나의 당당한 태도에 점원은 태도를 약간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거만한 투로 받아쳤다. 뭐 그렇게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님의 고액권을 거슬러 드리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저희는 얼마든지 거슬러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점원에게 수표를 건넸다. 점원은 미소를 띤 얼굴로 수표를 받았다. 하지만 곧 수표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점원의 얼굴은 그대로 누렇게 변했다. 화산에서 흘러내려 구불구불 굳어버린 용암처럼 말이다. 미소가 그렇게 굳어버리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았다. 점원이 그런 꼴로 서 있는 것을 본 양복점 주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나는 대답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저 거스름돈만 받으면 됩니다. 자, 어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드려. 뭐하고 있나?
가게 주인이 그렇게 말하자 직원이 대꾸했다. 사장님, 말은 쉽지만 이 수표를 직접 한번 보십시오. 양복점 주인은 그 수표를 보더니 낮게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반품된 양복 더미를 이리저리 헤치기 시작했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백만장자 손님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옷을 내주다니 정말 바보 멍청이로구만. 불황자와 백만장자를 구별하지도 못하니 귀한 손님이 오셔도 내몰고 말지. 자, 제가 찾던 옷이 여기 있군요, 손님. 그 형편없는 옷은 어서 벗으십시오. 난로 뿔에 그냥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이 셔츠와 양복을 제가 입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맞으실 겁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하고 평범하면서도 귀족적인 옷이죠. 외국의 귀빈께서 주문하신 옷입니다. 우리 손님께서도 아마 아시겠지요. 헬리팩스의 총독각하 말입니다. 맞추신 옷을 여기 두고 예복을 가져가셔야 했는데 모친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가 버리셨지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주인을 제대로 찾은 것 같군요. 이 바지도 아주 안성맞춤이죠. 다음으로 이 조끼와 윗옷까지 입으시면 역시 완벽하군요. 그야말로 멋진 모습이십니다. 제 평생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옷차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폭포수와 같은 말을 들으며 나도 만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내 몸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자자, 이제 손님 치수에 딱 맞는 옷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지 두고 보십시오. 도드, 이쪽으로 오게. 펜하고 공책을 가져와. 다리 길이는 32인치. 주인은 그렇게 내 몸의 치수를 다 재고 정장, 예복, 셔츠 등등의 주문서를 작성했다. 나는 간신히 틈을 봐서 끼어들었다. 저 사장님, 그런데 지금은 제가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돈을 거슬러 주시든지 아니면 양복값을 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꽤 오랫동안 말입니까? 영원이라도 기다려드리죠. 자자, 토드, 어서 이쪽으로 와서 이 주문을 처리하도록. 그리고 물건이 나오면 이 신사분 댁으로 보내드려. 다른 손님들 주문은 다 미루고 이 주문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알겠지? 자, 다음 상황이 어떻게 풀려갔는지 짐작이 가는가? 나는 무엇이든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거스름돈만 요구하면 그만이었다. 한 주 만에 필수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고 하노보 광장의 값비싼 호텔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다. 저녁은 호텔에서 먹었지만 아침 식사만은 100만 파운드 수표를 들고 처음 찾았던 그 해리스의 식당에서 먹었다. 내 덕분에 해리스의 식당은 번창했다. 주머니에 100만 파운드 수표를 넣고 다니는 외국인 괴짜 부자가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이다.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던 허름하고 한산한 식당이 이제 손님이 몰려드는 유명한 곳으로 바뀌었다. 식당 주인 해리스는 고맙다면서 억지로 내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실상 무일푼이었음에도 부유한 명사처럼 돈을 쓰며 살 수 있었다. 다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진지하고 이성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비극적인 측면을 더해주었다. 어두운 밤이 오면 그 비극적인 측면이 전면에 부각되며 경고와 위협을 가했다. 나는 신음하고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밝은 낮이면 비극적인 측면은 자취를 감추고 나는 신나게 돌아다니며 현기증이 날 정도로 행복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으니 신나고 즐겁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어떤 신문을 펼치더라도 100만 파운드 수표를 지닌 사나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처음에는 인물 동정란의 제일 아래쪽에 있더니 남작동정, 공작동정, 그리고 더 위쪽,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단숨에 나를 명사반열에 올려준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펀치라는 잡지에서 내 커리커처를 실은 것이다. 나는 성공한 인물로 확고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미소를 보낼 수는 있지만 비웃지는 못할 상대가 된 것이다. 그 잡지에 등장한 나는 누더기 옷차림을 하고 런던 탑 경비병들과 흥정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세간의 주목을 받아보지 못한 젊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문에 실리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때면 저기 간다! 바로 저 사람이야! 라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며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면 수많은 오페라 글라스가 내 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하루 종일 찬란한 명성 속에서 허우적대며 지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누더기 옛날 옷을 보관해 두었다가 가끔씩 꺼내 입곤 했다. 100만 파운드 수표를 내밀어 상대를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과거의 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장난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 잡지 때문에 내 누더기가 아주 유명해졌고 그걸 입고 나서면 구경꾼들이 졸졸 따라붙었다. 상점에 들어가면 수표를 꺼내기도 전에 주인이 나서서 외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 명성을 얻은 지 열흘쯤 되던 날, 나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공사관을 찾아갔다. 공사는 나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렇게 늦게 찾아온 것을 나무랐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아파서 오지 못하게 된 손님 대신 참석해준다면 뒤늦은 방문을 용서하겠다고 했다. 나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이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사와 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친구이자 예일대 동창이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달라고 했고 나도 기꺼이 수락했다. 내 속마음을 말하자면 그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훗날 재앙이 찾아왔을 때 공사는 내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의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공사는 뭔가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었다.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뒤늦은 때였다. 런던에 도착해서 이 터무니없는 일에 휘말리자마자 공사를 만났다면 바로 그렇게 했을 테지만 말이다. 새로운 친구에게 사실을 밝히는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너무나 깊이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래도 그 깊이가 완전히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돈을 빌려서 산다고는 해도 앞으로 벌게 될 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나중에 내가 받을 월급이 얼마일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짐작할 근거는 충분했다. 노신사들은 내기에 이기면 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난 늘 운이 좋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연봉이 6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첫 해에는 600파운드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해마다 조금씩 올려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첫 해 연봉만큼만 빚을 졌을 뿐이었다. 모두가 내게 돈을 빌려주려 했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600파운드 빚 중에서도 돈으로 빌린 것은 300파운드 뿐이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물건 구입비였다. 알뜰하게 전략하며 지낸다면 노신사를 다시 만나고 일자리를 얻은 후 충분히 갚을 만한 돈이었다. 그날 저녁의 파티는 훌륭했다. 모두 14명이 참석했는데 쇼어디치 공작 부부, 그 부부의 딸인 앤 그레이스 엘리노어, 그리고 뉴게이트 백작 부부, 치사이드 자작, 블레더 스카이트경, 자기가 없는 몇몇 남녀, 공사 부부와 그의 딸, 공사 딸의 친구로 공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22살의 영국 아가씨 포셔 랭검 등이었다. 나는 불과 2분 만에
그 포샤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포샤 역시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은 안경 따위는 쓰지 않고도 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 미국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다. 모두가 응접실에 모여 식전술을 마시며 뒤늦게 오는 손님에게 탐색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와중에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로이드 헤이스팅스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로이드 헤이스팅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나의 친구였으며 영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도시를 떠난 친구였다. 여러 사람들 간의 인사치레가 한바탕 끝난 후 로이드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걸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네가 아는 사람 맞네, 이 친구야. 그럴 리가요. 당신은 그 100만 파운드 수표의 그분 아니십니까? 내가 맞아, 이 친구야. 100만 파운드 수표의 사나이. 뭐, 그렇게 불러도 좋고, 이제 그 별명에 익숙해졌으니까. 나의 친구 로이드 헤이스팅스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거 정말 놀랄 일이구만. 사실 난 100만 파운드 수표를 가진 헨리 애덤스라는 사람을 신문에서 보았을 때 그저 자네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월급장이로 일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던 때가 불과 1년도 안 된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되어 런던의 명사가 되어 있다니. 이건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같군.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로이드, 사실은 나도 자네처럼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네.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네. 얘기가 길어. 나중에 다 말해주지.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네. 언제 말해주겠다는 건가? 이달 말. 보름이나 기다리라고? 궁금증을 참기엔 너무 길구만. 한 주로 하세. 그럴 수가 없어. 보름 후엔 자네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건 그렇고 사업은 어떻게 됐나? 로이드는 갑자기 풀이 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이 옳았어. 여기 오지 말아야 했어. 사업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구만. 나는 풀이 죽은 로이드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야기해주게. 파티가 끝나면 내 숙소로 가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군. 그래도 되겠나? 그럼 난 자네의 사업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듣고 싶군. 로이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뭔가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은 모양이었다. 정말 고맙네. 여기 와서 온갖 일을 겪고 난 지금 너무 실망한 상태라서. 누군가 내 일에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니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군. 로이드는 내 손을 꼭 쥐고 다시 생기를 찾은 채 만찬을 기다렸다. 만찬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늘 그렇듯 지독히 짜증스러운 영국의 관행, 즉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었다. 영국인들은 그런 상황을 익히 예상하므로 저녁을 미리 먹고 만찬장에 나타난다.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외국인만 골탕을 먹게 된다. 다행히 로이드조차도 미리 공사의 귀뜸을 받았다고 했다. 영국의 관습을 존중해서 만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신사들은 관례에 따라 식당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쇼어디츠 공작은 자신이 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그저 한 나라를 대표할 뿐 왕실을 대표하지 않는 공사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 권리를 내세우며 맞섰다. 신문의 인물 동정란에서 나는 왕족이 아닌 모든 귀족보다 더 높은 곳에 실리는 사람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당연히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작은 가문의 역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공작의 선조인 정보광 윌리엄 1세는 내 성인 애덤스가 드러내주고 있는 손조 아담보다 한참 후대라고 반박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응접실로 행진해 돌아와 다 같이 선채 정어리와 딸기로 가벼운 식사를 했다. 거기서는 상석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음식이 치워진 후 우리는 한 게임에 6펜스씩 걸고 크리비치 카드 게임을 했다. 영국인들은 그냥 놀이로 게임을 하는 법이 없다. 꼭 내기를 한다. 따든 잃든 별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말이다. 모두들 둘씩 짝을 이루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포셔와 내가 그러했다. 나는 포셔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패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다. 연속된 숫자 카드가 있어도 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습게도 포셔 역시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우리는 게임을 계속 엉망으로 이어가면서도 거기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저 행복했고 즐거웠으며 그 밖의 일은 아무래도 좋았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포셔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포셔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기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황홀한 저녁이었는지 눈썹을 내리깔고 살짝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는지 포셔 앞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진 돈이라고는 1센트도 없는 가난뱅이며 그 유명한 100만 파운드 수표는 내 것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포셔는 사연을 캐물었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포셔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어댔다. 워낙 잘 웃는 아가씨여서 나는 30초마다 말을 그치고 포셔가 웃음을 그칠 때까지 1분 30초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걱정과 불안, 근심이 담긴 이야기가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아가씨라는 것을 알고 나는 포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내게는 바로 그런 아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1,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물론 해주었다. 포셔는 괜찮다고, 다만 3년째 연봉까지 축낼 정도로 허투루 돈을 쓰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심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첫 해의 연봉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니냐며 걱정을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으므로 나도 전보다는 약간 자신감이 사라졌다. 하지만 좋은 사업 구상이 떠올랐다. 나는 포셔에게 내가 두 신사를 만나러 가는 날 함께 가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 포셔는 약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하지만 그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자 포셔는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돕는다고요? 아니요. 전부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매력적인 분이 곁에 있어준다면 아마 그 두 노신사는 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줄 겁니다. 그분들이 결코 거절할 마음을 먹지 못할걸요. 그 순간 포셔의 상기된 얼굴과 행복하게 빛나는 두 눈을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이 정녕 안타깝다. 칭찬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함께 가드릴게요. 어쩌면 남들의 생각이 당신과 똑같지 않다는 걸 가르쳐드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과도한 자신감이 솟아났던 것일까?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첫 해의 연봉을 1200파운드로 인상했다. 하지만 나중에 놀래켜줄 생각으로 포셔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숙소에 오는 내내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친구 로이드가 계속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방에 들어온 로이드는 호화로운 시설과 물건들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맙소사,
이건 그야말로 궁전이군. 궁전이야. 기분 좋게 타오르는 난로며 창문. 오, 헨리.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난뱅이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는 인생인지도 뼛속 깊이 느껴지는구만. 로이드의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나는 꿈에서 깨어났고 화산 분화구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깨달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잊어버리고자 했던 그 사실을 말이다. 난 돈 한 푼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남자였다. 사랑스러운 아가씨 포셔의 행복과 불행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어쩌면 앞으로 받을 연봉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런 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헨리, 자네가 하루에 버는 돈에 그 하찮은 자투리라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군.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라고? 자, 여기 앉아. 위스키나 한잔 하세. 그래, 실컷 마셔보지. 건배를 하면서 나는 로이드에게 사업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했다. 사업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하라는 말인가? 나는 어리둥절했다. 또 한다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자네가? 그래. 나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걸? 이런, 헨리, 걱정되기 시작하는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남자답게 솔직히 모든 것을 인정했다. 미안하네 친구. 나는 정신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포셔라는 아가씨 말일세. 그러자 로이드가 나에게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손이 아플 때까지 신나게 흔들어댔다. 로이드는 우리가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이드는 골드앤커리 광산회사에 채굴권 판매 독점권을 받아서 야심차게 런던으로 왔다. 100만 달러를 넘는 판매 대금은 자기가 챙긴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어느 자본가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가진 돈은 다 날렸으며 독점 판매권 또한 이달 말이면 사라질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산한 것이다. 말을 끝내자마자 로이드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헨리, 자네가 날 좀 구해주게. 자네는 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주겠나? 해줄 거지, 응? 이 친구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을 좀 해보게. 나는 로이드를 진정시켰다. 내 독점 판매권을 자네에게 100만 달러에 넘겨주겠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게. 나는 갈등했다. 나 역시 빈털터리이고 게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고 자칫 입을 열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굉장한 생각이 떠올라 간신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거대 자본가스러운 냉정한 태도를 취하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 내가 자네를 구해주지. 나의 이 말에 로이드의 표정은 갑작스레 밝아졌다. 정말인가? 난 이제 살았네. 신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기를. 나는 로이드의 말을 막으며 이야기했다. 자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자네를 구해주겠지만 자네가 말했던 그 방법은 아니야. 자네가 그토록 고생을 했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는 온당하지 않지. 게다가 난 광산이 필요 없다네. 런던 같은 상업 중심지에서는 광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금융 투자가 가능하거든. 난 본래 그쪽이 전문이고 말이야. 그 광산에 대해서는 나도 훤히 알고 있어. 가치가 굉장하다는 것도
누구한테나 보증할 수가 있지. 그러니 내 이름을 팔면 앞으로 2주 안에 그 채굴권을 현금 300만 달러에 매도하는 건 문제 없을 거야. 자, 그 이후에 수익은 반씩 나누도록 하지. 로이드는 나의 아이디어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방 안의 모든 가구를 때려 부술 기세였다. 로이드는 그렇게 바닥에 누운 채 행복에 겨워 말했다. 그래 맞아. 자네의 명성을 이용하는 거야. 생각해보게. 돈 많은 런던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와서 이 광산을 사겠다고 난리를 피우겠지. 그럼 난 성공이야. 부자가 되는 거라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네. 그로부터 채 24시간이 흐르기 전에 런던이 온통 들썩대기 시작했다. 나는 종일 호텔방에 앉아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맞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대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나 그 광산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광산이지요. 나는 그렇게 모두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은 공사관으로 가서 포쇼와 함께 보냈다. 포쇼에게는 광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놀라게 해줄 작정이었다. 우리는 연봉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도. 때로는 사랑에 대해, 때로는 연봉에 대해, 때로는 연봉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사랑에 관심이 많았던 공사의 부인과 그 딸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공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갖 기발한 방법을 강구해 주었다. 정말이지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었다. 노신사들과 약속한 한 달이 되던 날 나는 런던 앤 카운티 은행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20만 파운드의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것은 로이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마차를 탔다. 포틀랜드 플레이스의 그 집 앞을 지나치며 보니 두 신사가 돌아온 것이 확실했다. 나는 공사관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가씨 포셔를 태우고 다시금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사의 집으로 향했다.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포셔는 정말이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다웠다. 포셔,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연봉 3,000파운드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자 포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헨리, 그러다간 일을 다 망치고 말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포셔. 나를 믿고 그저 그 미소만, 그 아름다운 미소만 계속 지어주면 돼요. 그렇게 나는 내내 포셔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야 했다. 그래도 포셔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했다. 너무 많이 요구하다간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런던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달 전에 보았던 그 하인이 문을 열고 우리를 안내했다. 두 신사는 나와 함께 들어간 아름다운 포셔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저와 함께 온 이 아가씨는 제 미래의 반려자입니다. 그 두 신사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내게는 정중하게 대했고 포셔가 긴장감을 떨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이었다. 그 신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자, 어서 말해보게. 우리 형제가 벌인 내기의 결과가 어떤지 참으로 궁금하구만. 내가 이기도록 해주었다면 자네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게 될 걸세. 100만 파운드 수표를 가지고 왔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수표를 건네주었다. 내가 이겼어! 한 신사가 탄성을 지르며 옆에 앉아있는 형제 신사의 등을 두드렸다. 믿을 수가 없군. 아직까지 이방인이 멀쩡히 살아서 100만 파운드 수표를 가져오다니. 내가 졌군. 2만 파운드를 잃게 되었어.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놀라고 있는 두 신사를 향해 내가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꽤 긴 이야기지요.
들어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장담합니다.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지요. 나는 20만 파운드 예금 증서를 들이밀었다. 20만 파운드? 자네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빌려주신 그 수표를 활용해 제가 번 것이지요. 그 돈은 사소한 것을 구입할 때 보여주고 거스름돈을 요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대단하군. 믿을 수가 없어. 어찌된 일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포셔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헨리, 이게 정말 당신 돈 맞나요? 지금까지 절 속인 거예요? 그랬다오. 하지만 용서해 주리라 믿소. 포셔는 왠지 토라진 채로 입술을 내밀고 말했다. 절 그렇게 속이다니. 오, 포셔. 날 용서해 주시오. 나는 그냥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포셔, 우리 나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해줄게요. 나는 그렇게 포셔와 함께 일어서려 했다. 그러자 신사가 우리를 만류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약속한 일자리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소?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자리일 텐데. 신사는 다시 한번 만류했다. 감사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 해도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포셔가 끼어들었다. 헨리, 너무 냉정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어떤 일자리인지 얘기도 들어보아야 하고요. 포셔는 그렇게 말하며 그 신사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더니 팔을 벌려 포옹하며 신사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안이 벙벙해 꼼짝하지 못했고 두 신사는 박장대소했다. 포셔가 말했다. 아빠, 제 남자친구에게 제안할 일자리는 뭐예요? 포셔, 이 신사분이 당신의 아버지였어? 너무나 놀란 나의 얼굴을 재밌다는 듯이 보면서 포셔가 대답했다. 네, 제 양아버지세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버지시죠. 공사관 파티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웃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은 제가 누군지 까맣게 모른 채 아버지와 삼촌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단숨에 상황을 파악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신사에게 이야기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원하는 일자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길래 이제는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건 바로 사위 자리입니다. 자네는 그 자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뭐 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추천서도 가져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일단 한번 써보시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3, 4년 정도 써보시고 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진지함에 노신사는 미소 지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네. 내 딸이 원한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우리 둘이 행복했느냐고? 그건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하루 이틀 지나 모두가 내 모험의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온 런던이 떠들썩해졌다. 정말로 그러했다. 포쇼의 아버지는 그 정든 100만 파운드 수표를 영국은행에 반환했다. 은행은 수표에 무효 도장을 찍은 후 기념 선물로 내주었다. 그리고 포셔의 아버지는 그 수표를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액자에 끼워져서 우리 집의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걸려있다. 나에게 포셔를 안겨준 수표이기 때문이다.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런던에 머물지 못했을 것이고 공사관 파티에 가지 못했을 것이며 물론 포셔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네, 적은 100만 파운드짜리 수표지요.
하지만 저 수표로 사들인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실제 가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지불하지 못한 셈이죠.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한 편의 유쾌한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오더니 이제는 깊어가려고 하네요. 새벽에 추워서 깼다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쓰고 다시 잠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